엄마, 미안해. 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의 그 한 줄을 저는 영영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딸 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옆에서 완벽한 사위 행세를 하던 그 남자가 제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것을요. 2023년 10월 12일 새벽 2시,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잠결에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은혜가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추락했다고, 이미 숨을 거뒀다고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병원 영안실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론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데 제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수가. 우리 은혜가, 내 딸이. 흰 천으로 덮인 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2년을 함께했던 제 딸. 제 뱃속에서 처음 움직이던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차가운 주검이 되어 제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혜야, 엄마 왔어. 엄마가 왔단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손톱 밑엔 검은 무언가가 끼어 있었고 손등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사위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비틀거리며 은혜에게 다가왔고 딸의 차갑게 식은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남편 태수가 사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이, 정신 차려. 경찰이 뭐라던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식하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은혜가 이미. 사위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무너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가 딸의 손을 놓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눈물 흘리는 얼굴로 슬쩍 핸드폰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아니야. 슬픔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장례식장은 3일 동안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고 남편은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사위 민주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은혜를 지켜주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일찍 집에 갔어야 했는데 우울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은혜가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해서 조문객들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남편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조문객이 없을 때 사위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문자라도 받은 걸까요? 그 표정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장인어른, 장모님, 은혜 물건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정리하고. 아니야, 민준아. 우리도 같이 가자. 은혜 물건들. 엄마가 직접 정리하고 싶구나.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 네. 그럼 같이 가시죠. 은혜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살지 않는 집처럼. 딸이 그렇게 깔끔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저는 은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엔 딸이 쓰던 립스틱과 향수가 있었고 옷장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지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은혜 휴대폰이랑 노트북은 제가 정리할게요. 개인정보도 있고. 아니야. 엄마가 볼게. 은혜가 마지막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구나. 그게 별로 볼 게 없을 겁니다. 은혜가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사위는 계속 휴대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뭘 숨기는 거 아닐까? 집을 나서는데 사위는 벌써 평소 옷으로 갈아입고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는데 차 안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은혜 물건들을 자꾸 혼자 정리하려고 하고 당신 슬픔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법이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도 힘들 거야. 우리가 더 이해해줘야지.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딸을 잃은 슬픔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위의 그 표정, 조문객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다른 얼굴, 딸의 물건을 가져가려던 집착, 그리고 은혜 손톱 밑에 검은 것.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어. 내 딸이 그냥 죽을 리가 없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긴 싸움의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의 차가운 손이 느껴졌고 귀를 막아도 사위의 어색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태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엔 소주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고 그 느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내 딸이 그냥 죽을 리가 없어. 은혜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어느 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위 민준이 회사에 간 사이 은혜의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말했다간 또 그러느냐며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지난번처럼 깨끗했습니다. 거실엔 은혜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초가 있었지만 불을 켠 흔적은 없었습니다. 주방엔 설거지가 깔끔히 되어 있었고 냉장고엔 먹다 만 반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은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정리한 걸까요? 민준이가 정리한 건가? 왜? 뭘 찾으려고?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립스틱, 마스카라, 스킨케어 제품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지운 것처럼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지 사이에 놓인 작은 분홍색 다이어리.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접혀 있는 은혜가 대학 시절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엔 은혜의 동그란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민준 오빠와 결혼을 약속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날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여행 계획, 새집 꾸미기. 페이지마다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웃는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체가 변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민준 오빠가 화를 냈다. 내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잡았다고. 결혼하면 남편이 우선이라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풀렸다. 다음부턴 조심해야지. 2021년 7월 22일. 요즘 자꾸 확인한다. 내가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위치 추적 앱을 깔라고 했다.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2022년 2월 8일. 오늘 회사 회식 갔다고 했더니 밤새 문자를 보냈다. 31통. 누구랑 앉았는지, 남자 동료는 없었는지. 새벽 2시까지. 피곤하다.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3일. 오늘 팔을 3개 잡았다. 내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너무 아팠다. 멍이 들었다. 긴 팔을 입어야겠다. 2023년 1월 20일. 엄마한테 전화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잘 지내, 엄마라고만 했다. 엄마 목소리 듣고 펑펑 울었다. 눈물이 떨어져 페이지를 적셨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은혜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9일. 딸이 죽기 3일 전. 글씨는 떨리고 번져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또 화를 냈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나게 해. 이제 무서워. 이 사람 눈빛이 예전과 달라.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실패한 결혼이라고 실망하시겠지. 엄마 미안해. 말 못해서 미안해.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 딸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나는 뭘 한 거지. 은혜가 보냈던 신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 찾아왔던 은혜. 예전엔 통통했는데 살이 빠져서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혜야, 살 많이 빠졌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응, 엄마. 다이어트 중이야. 민준 오빠가 날씬해지래. 그때 은혜가 입고 있던 긴팔 니트. 한여름인데도 팔에 멍을 가리려고 한 거였나요? 그리고 은혜의 친구들. 결혼 전엔 자주 만나던 아이들인데 결혼 후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엄마, 은혜 요즘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글쎄, 민준이가 바빠서 은혜도 바쁜가 봐. 친구들이랑 못 만난다고 하더라. 그게 다 사위가 막았기 때문이었나요? 마지막으로 봤던 은혜의 얼굴. 웃고는 있었지만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지 않았던 거잖아요, 은혜야.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은혜 어머님이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그 집에서 자주 소리가 들렸었어요. 부부싸움 하는 것 같던데. 은혜 씨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었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쯤부터요. 밤마다 그랬어요. 저도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부부싸움이니까 괜히 나섰다간 오해받을까봐. 그랬군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은혜가 쓴 일기야. 어디서 났어? 은혜 집에 갔다 왔어.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어. 남편은 일기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은혜가 우리한테 말 못하고 혼자 이렇게 아파했어. 민준이가 은혜한테 이랬어. 하지만 이것만으론 경찰이 믿을까?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은혜의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은혜 친구. 아, 수진아. 그래.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은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만나자. 언제가 좋니? 다음 날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수진의 눈은 붓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혜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수진아? 은혜가 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은혜가 죽기 전날 밤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11시 47분. 근데 저 그때 영화 보고 있어서 무음으로 해놔서 못 받았어요. 부재중 전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이름이. 그리고 은혜, 결혼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엔 맨날 우리 만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는 자꾸 약속을 취소했어요. 한 번은 겨우 만났는데 팔에 멍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넘어져서 그래라고 하면서 웃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은혜의 눈빛이 무서워 보였거든요. 수진아. 그리고 은혜가 이런 말했어요. 수진아, 나 나중에 도움 청하면 꼭 도와줘. 그때 진지하게 말했는데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은혜가 도와달라고 못한 게 문제지. 어머니, 박민준 그 사람 이상해요. 은혜 말로는 자기를 24시간 감시했대요. 위치 추적 앱 깔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간섭했대요. 그래, 내 느낌이 맞았어. 민준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경찰서 갈 거야. 은혜 사건 다시 조사해달라고. 당신, 진심이야? 응. 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같이 가지. 그날 밤 저는 은혜의 일기장을 펼쳐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글씨체를, 번진 잉크 자국을, 눈물 얼룩을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늦었지만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긴 싸움이요. 수진과의 대화 후 저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도움을 청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은혜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 은혜와 가까웠던 동료를 소개받았습니다. 김지영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직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을 때 지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은혜 언니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점심시간에도 혼자 계시고 회식도 안 나오시고 예전엔 제일 밝으셨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었어요. 지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혜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은혜 언니한테 회식 가자고 했을 때 답장이에요. 미안해 지영아. 남편이 싫어해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가게. 지영아, 오늘도 못 가. 미안.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돼서. 회식 사진 남편한테 보내야 돼. 누가 있었는지 다 확인해.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은혜 언니가 점심시간마다 전화 받으셨어요. 남편분이셨는데 통화할 때 언니 표정이 무서워 보였어요. 무슨 내용이었어? 잘 안 들렸지만, 응, 회사 식당에서 먹었어. 응, 혼자. 사진? 지금 찍어 보낼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은 것까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쳤구나. 그 자식이 완전히 미쳤어. 그리고 한 달 전쯤이요. 은혜 언니가 화장실에서 우시는 걸 봤어요.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그때 팔에 멍이 있었어요. 멍? 네. 손가락 자국 같았어요. 누가 세게 잡은 것 같은. 근데 언니가 얼른 소매로 가리시더라고요. 더 이상 듣기 힘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끝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혜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연락해 받아온 명세서였습니다. 펼쳐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은혜는 친구들과 자주 카페에 가고 옷도 사고 영화도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엔 카드 사용 내역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식료품점, 약국, 병원, 오직 생활 필수품만 샀습니다. 카페도 옷가게도 영화관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돈이 없었나? 아니야. 은혜 월급이 적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비가 자주 찍혀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석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여보, 은혜가 정신과 다닌 거 알았어? 뭐? 모르는데? 이것 봐. 카드 내역에 계속 나와.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 비밀 보호 때문에 자세히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몇 가지는 알려줬습니다. 따님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정 내 스트레스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뭐라고 했나요? 남편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본인이 참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권했지만 남편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너무 무신경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혜 핸드폰 클라우드에 접속해 봤어요. 비밀번호 알았거든요. 뭐가 있었니? 사진들이요. 은혜가 찍어둔 사진들. 어머니, 이거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수진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은혜의 사진들. 첫 번째 사진. 은혜의 팔뚝.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멍이 5개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문자들. 지금 어디야? 왜 안 받아? 1분 안에 답장 안 하면 집에 와서 확인한다. 오늘 무슨 옷 입었어? 사진 보내. 회사 남자 동료 누구야? 이름 다 말해. 내가 언제 친정 가도 된다고 했어? 100통이 넘는 문자들. 하루에도 몇십 통씩. 은혜를 감시하고 통제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휴대폰 앱 화면 캡처.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커플 위치 공유라는 앱인데 은혜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박민준이 깔라고 한 거래요.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하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이건 감옥이야. 그날 이후 저는 은혜가 살던 아파트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옆집, 윗집, 아랫집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윗집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싸우는 소리 들렸어요. 남자가 소리 지르고 여자가 울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랫집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쿵쿵 소리 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은혜 씨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가 새벽에 나가려고 하시는 걸 몇 번 봤어요. 가방 들고. 근데 남편분이 쫓아와서 붙잡아 가더라고요. 은혜 씨가 울면서 놔줘라고 하셨어요.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이웃 증언. 파일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믿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민준이가 은혜를 죽였을 수도 있어. 경찰서 가자. 재수사 신청할 거야. 그래. 같이 가자.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의 공손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은혜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시던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리고 병원도 다녀오시고 이웃들한테도 물어보고 다니시더라고요. 무슨 탐정이라도 되신 건가요? 민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은혜는 우울증이 심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자살 충동 때문에 지켜봐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은혜를. 증거 있으세요? 일기장? 그거 은혜가 우울증 있을 때 쓴 거예요. 병적으로 피해망상이 심했거든요. 이 자식이 지금 계속 이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제 인생도 있는 거 아시죠? 내가 감히. 남편이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민주는 비웃듯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이미 죽은 사람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인생 망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포기하고 싶어. 무서워. 어머니, 포기하면 은혜는 영원히 억울해요. 은혜 언니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데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은혜 언니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밖에 없어요. 전화를 끊고 은혜의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은혜를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제 경찰을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를 찾았을 때 담당 형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자살로 결론난 사건입니다. 일기장이나 문자만으로는 재수사가 어렵습니다.
형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알리바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 같은 거요. 알리바이. 그래, 민준이의 알리바이. 집으로 돌아와 사건 당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장례식 때 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식하고 새벽 1시에 집에 왔는데 은혜가 이미 새벽 1시 그 시간에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서를 보니 은혜가 추락한 시간은 새벽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소리를 듣고 확인한 시간이 12시 50분경이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은혜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네. 정말 그럴까? 다음 날 저는 은혜가 살던 아파트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실례지만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사건 당일 것으로요. 어머님, 그건 경찰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딸 엄마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모니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10월 12일 새벽 영상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5분. 민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 확인했다면서요? 네. 사위분이 새벽 1시쯤 귀가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그 전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부터요. 네, 잠시만요. 경비 아저씨가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저녁 7시부터 빨리 감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7시 30분 민준의 차가 나갔습니다. 회식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8시, 9시, 10시.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27분. 잠깐 저건. 민준의 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경비님, 이거 봐주세요. 11시 27분에 들어왔어요. 이상하네요. 경찰이 확인 안 한 건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주는 11시 30분에 이미 집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추락한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엘리베이터 CCTV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별도 시스템인데.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가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밤 11시 29분. 민준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3분. 민준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엔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 5분 주차장으로 나가 다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 7분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경비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11시 반에 들어왔다가 새벽 1시에 나갔다 바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야. 새벽 1시에 처음 들어온 것처럼 꾸민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를 찾은 겁니다. 경비님,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USB에 담아주세요. 네, 그러죠. USB를 받아들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도 급히 불렀습니다. 형사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박민준이 밤 11시 반에 이미 집에 있었어요. 근데 새벽 1시에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왔어요. 형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네요. 우리가 새벽 1시 영상만 확인했는데 제발 다시 조사해 주세요. 민준이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재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사흘 후 경찰이 민준을 소환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새벽 1시에 들어갔다니까요. 박민준 씨 CCTV 확인했습니다. 11시 27분에 차가 들어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1시 30분에 집에 도착했고 새벽 1시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회사에 놓고 온 게 있어서요. 2분 만에 다녀왔는데요. 회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날 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침묵. 그리고 들렸습니다.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은혜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제가 회식 때 일찍 나왔어요. 은혜랑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집에 갔더니 은혜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나 집 나갈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렸어요.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은혜가 안 들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한테 지쳤어. 이제 끝이야라고 하면서 문으로 가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죠. 팔을 잡았어요. 그 다음은 은혜가 나 라고 소리쳤어요. 뿌리치려고 했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조사실 밖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베란다까지 따라갔어요. 계속 말렸어요. 근데 은혜가 경찰 부를 거야. 당신 신고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밀었습니까? 긴 침묵. 네. 제가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그 자식이 밀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아래로 내려가 봤는데 은혜가 이미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갔어요. 흔적을 지웠어요. 은혜가 싸던 짐을 다시 풀고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새벽 1시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겁니까? 네. 조사실 문이 열렸고 수갑찬 민준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도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했든 계획적으로 했든 그건 상관없어. 너는 내 딸을 죽였어. 그것만 기억해.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은혜야,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는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은혜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웃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일기장, 문자 메시지, 은혜 손톱 밑에서 나온 민준의 피부 조직. 민준의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그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였습니다. 위치 추적, 감시, 폭언,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자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증인으로 나선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혜 언니는 말했어요. 수진아, 나 도망가고 싶어? 근데 무서워라고요. 회사 동료 지영도 증언했습니다.
은혜 선배는 항상 긴장하고 계셨어요. 남편한테 전화 올 때마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남긴 일기장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오늘도 또 화를 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무서워. 이 사람 눈빛이 예전과 달라.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말 못해서 미안해. 그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딸은 끝까지 살고 싶어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제 딸을.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고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를 사랑했는데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게 그 눈물은 더 이상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은혜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어. 이제 편히 쉬어. 판결이 내려진 후 우리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20년이라는 게 억울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 은혜는 나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 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싸웠습니다. 끝까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은혜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었어. 남편이 옆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내가 당신 말을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냈잖아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민준이를 의심할 때 나는 당신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어. 은혜가 보낸 신호들을 나도 봤어야 했는데. 여보, 딸이 살이 빠졌을 때, 친구들 안 만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넘어갔어. 아빠로서 실격이야.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둘 다 몰랐어요. 은혜가 숨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은혜들을 돕는 거예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혜의 장례를 다시 치르기로. 첫 번째 장례는 자살로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불쌍하게 여겼고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자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혜는 살인 피해자였습니다.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친 용감한 여자였습니다.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은혜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은혜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기억할게. 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회사 동료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혜 선배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목소리 낼 거예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게요. 저는 은혜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늦었지만 내 명예를 되찾아줬어. 이제 아무도 너를 나약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는 싸운 거야. 살려고 발버둥 친 거야. 그걸 다들 알아. 추모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은혜 이름으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희 부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제 딸을 지키지 못한 엄마일 뿐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셨잖아요. 그 용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센터장님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침묵합니다. 주변에 알리기 두려워서요. 따님처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상담 봉사를 해주세요. 어머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은혜 씨 이름으로 작은 기금을 만들어 주시면 하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여성은 남편이 때린다고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고 했습니다. 언니, 참지 마세요. 제 딸도 참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어떤 여성은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여성은 도망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상담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딸의 마음을. 은혜야, 엄마가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게. 내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은혜의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여성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가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첫 장학생은 26살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 둘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 여성이 돌아가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은혜도 저렇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보여준 건 뉴스 기사였습니다. 김은혜 씨 사건 이후 가정폭력 신고 30% 증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은혜 언니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침묵하지 않아요. 도움을 청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혜가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네. 언니는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할 거예요. 그날 밤 은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보존해둔 딸의 방. 화장대 위에 립스틱, 책장에 책들, 옷장에 옷들. 침대에 앉아 은혜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 미안해라는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은혜야, 미안한 건 엄마야.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엄마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게. 내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은혜가 좋아하던 보름달이었습니다. 은혜야, 너 저기 있니? 엄마 목소리 들리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은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또 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올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은혜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도와줄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가방 속 은혜의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은혜야, 엄마 다녀올게.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러 갈게. 그렇게 저는 걸어갔습니다. 딸이 걷지 못한 길을 제가 대신 걸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는 세상. 그게 제 딸 은혜가 남긴 마지막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니야, 은혜야. 고마워. 내가 엄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이제 엄마가 세상을 바꿀게. 너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